야, 남들은 다 유럽은 기본으로 가는데 거지 새끼도 아니고 다낭이 말이냐? 남편 돈만 쓰다가 네 돈 쓰니 손이 떨리디? 쯧쯧 쪽팔려라. 시누이의 비아냥이 식탁 위로 쏟아지고 시어머니마저 며느리를 향해 쪽팔리게라며 혀를 차던 그 밤.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아 심호칠순 여행 780만 원을 마련한 며느리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 인천공항 카운터 앞에서 시어머니는 캐리어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 사이에 며느리는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13년을 묵묵히 참아온 한 사람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 하예린입니다.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13년째 일하고 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맏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왔고 1년을 모은 적금으로 시어머니 칠순 여행까지 준비했지만 돌아온 건 식탁 위에서 쏟아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아냥이었습니다. 13년 참아온 며느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끝냈는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13년째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죠. 저는 부엌으로 나가 식빵 4장을 토스터에 넣고 우유 2잔을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어제 여행사에서 받은 칠순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다낭 4박 5일 6명, 1인당 130만 원, 합계 780만 원. 휴대폰을 열어보니 어젯밤 들어온 적금 만기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여보, 윤호 도시락 챙겼어? 안방에서 나오던 장태웅이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챙겼어. 당신 넥타이 비뚤어졌어. 저는 손을 뻗어 장태웅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지만 장태웅은 거울 한 번 보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여행 일정표 식탁에 놨어. 한 번 보고 가. 이따 봐. 늦었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식탁 의자에 앉아 일정표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어요. 13년 동안 매달 가계부를 쓰면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큰아들 윤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유 데워줘. 앉아. 금방 데워줄게. 저는 전자레인지에 우유잔을 넣고 30초를 눌렀습니다. 윤호는 식탁에 놓인 일정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 여행이야? 응. 다음 주에 가셔. 다낭이라고 베트남에 있는 데야. 엄마는 같이 안 가? 엄마는 회사 가야지. 할머니랑 고모랑 큰아빠 가족만 가시는 거야. 윤호가 우유잔을 두 손으로 잡으며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왜 엄마가 돈 내?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흠칫하곤 했어요. 맏며느리니까 그래. 어른들 모실 일이 있으면 며느리가 챙기는 거야. 그래도 큰아빠도 있고 고모도 있잖아. 윤호의 말이 너무 또렷해서 저는 그저 윤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처럼 10,000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여행사 결제 확정 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어요. 780만 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갔다는 숫자가 화면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마음보다 드디어 끝냈다는 안도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그 돈을 모으느라 작년에는 윤호 겨울 패딩을 시장에서 4만 원짜리로 샀고 작은 아이 운동화도 형 옷장에서 물려 신겼죠. 회사에 도착하자 경리과 동료 미연 언니가 커피를 내밀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린아, 너 안색이 왜 그래? 어제 잠 못 잤어? 아니에요. 어제 여행 결제 마무리하느라 좀 신경 썼더니. 여행? 무슨 여행? 시어머님 칠순이요. 다음 주 화요일 출발이에요. 미연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얼마 들었어? 780만 원이요. 6명 가시는 거라. 미연 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예린아, 너 진짜야? 그 돈 다 내 카드로? 네. 남편은 한 푼도 안 보탰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마우스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따 보너스 나오면 얼마 보탠다고는 했어요. 이따? 이미 결제 끝났는데 이따가 어디 있어? 신우이는 뭐 했어? 형님은 애들이 있으셔서요. 미연 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를 뒤로 쭉 밀었습니다. 너는 애가 없냐?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13년이야, 예린아. 13년. 언니, 그래도 한 번뿐인 칠순이잖아요. 제가 맏며느리니까 하는 게 맞죠. 미연 언니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결제 명세를 또 한 번 확인했어요. 그러는 동안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슬며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박순자 여사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린아, 일정표 받았다. 잘 만들었더라. 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시댁에서 저녁 먹자. 경희도 온다더라. 장경희, 신우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식판을 들고 가던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몇 시까지 갈까요? 5시. 음식 재료는 내가 사놓을 테니까 와서 좀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식판을 들고 한참을 식당 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님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자리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장태웅은 거실 소파에 길게 늘어져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영수증과 일정표를 정리한 종이를 꺼냈어요. 여보, 잠깐만. 왜? 장태웅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 780만 원 다 나갔어. 당신도 어머님께 따로 봉투든 뭐든 좀 챙겨드려. 알았어. 언제?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저는 종이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한 번만 봐줘. 이따. 구해 말이야. 리모컨을 쥔 장태웅의 손이 까딱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만이 거실의 함성 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밤 10시쯤 윤호가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앉아? 응. 정리 좀 하고 자려고. 엄마, 그 여행비 진짜 다 엄마가 낸 거 맞지? 저는 행주를 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윤호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엄마, 나 다 알아. 작년에도 할머니 보일러 바꿔드린 거 엄마가 냈잖아. 고모 애들 학원비도 엄마가 보냈잖아.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책상에서 봤어. 가계부. 저는 행주를 식탁에 내려놓고 윤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호의 눈이 또래답지 않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호야, 엄마가 할머니 칠순 한 번은 잘해드리고 싶었어. 한 번 가시면 또 칠수는 없잖아.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좋아서.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2살짜리 아이에게 어깨를 토닥받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짐 싸실 때 혈압약은 손가방에 따로 챙기시고요. 환전은 제가 어제 미리 해뒀어요. 그래.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뒀고 캐리어 무게는 23kg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행기 직항이지. 네, 직항이에요. 경유면 나는 안 간다. 직항 맞아요, 어머니. 알았다. 전화가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부엌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30분 동안 설명한 내용 중에 시어머니가 받아 적은 건 단 한 가지, 비행기가 직항인지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톡이 한 통 떴습니다. 장경희 신우이였어요. 올케야, 엄마 캐리어 없는 거 알지? 28인치로 하나 부탁해. 짐 많으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형님. 퇴근하고 보내드릴게요. 답장을 보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28인치 캐리어를 18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거실 바닥에 6명의 여권과 일정표, 환전한 돈, 비상약, 멀미약, 시어머니 혈압약 케이스까지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장태웅은 이미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두 아이도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였죠. 저는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이번 여행만 잘 다녀오시면 13년 동안 묵묵히 해온 며느리 노릇이 한 번쯤은 보답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리나 경희가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다 유럽 간다더라. 다낭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쩌겠냐. 이미 끊었다니.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끊었다니 라는 5글자에 눈이 자꾸 머물렀어요. 화면을 꺼두고 휴대폰을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장 형광등의 잔상이 눈앞에서 한참을 떠다녔어요. 이불을 끌어올리며 저는 사흘 뒤 일요일 저녁 시댁 식탁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50분 저는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양손에는 한우 등심 한 근과 과일 한 박스 그리고 따로 챙긴 칠순 축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장태웅은 한 발 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윤호와 작은 아이는 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왔냐? 네, 어머니. 일찍 왔어요. 거실 소파에는 이미 신우이 장경희와 그 남편, 두 조카가 텔레비전을 보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도 신우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옳게 왔어. 짐 좀 부엌에 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한우와 과일 박스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장태웅은 그새 소파 한쪽에 자연스럽게 끼어앉아 매형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사놓은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잡채 재료, 갈비찜용 갈비, 전 부칠 호박과 동그랑땡 반죽까지 한 상 차림 그대로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당면을 물에 불리고 갈비는 핏물을 빼고 호박은 채를 썰었죠. 부엌 시계가 6시를 가리키도록 거실에서는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올케 솜씨 진짜 좋지. 우리 태웅이가 결혼 하나는 잘했어. 거실에서 장경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손도 빠르고.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칭찬해 주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게 받아? 너무 빼지 마. 장경이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국자로 갈비찜 국물을 떠 맛을 보며 잠시 손을 멈췄어요.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13년째 이 부엌에 서면서 배웠습니다. 7시가 다 되어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8명이 둘러앉아 식탁이 꽉 찼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손주들에게 갈비를 집어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외손주들이 키가 부쩍 컸네. 엄마, 우리 애들도 좀 봐줘. 윤호 옆에 앉은 거 우리 둘째야. 장경이가 큰 소리로 말하며 자기 아이 그릇에 갈비를 2개나 더 얹어 주었어요. 저는 윤호의 그릇에 갈비 한 점을 놓아주며 작은 아이의 앞치마를 매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장경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행 일정표였어요. 엄마, 이거 한번 보자. 우리 올케가 큰맘 먹고 준비한 거. 장경이가 손가락으로 일정표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정표 위로 고개를 숙였어요. 다낭이라 베트남이지. 응, 베트남. 근데 엄마 요즘 누가 다낭 가? 장경이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쪽이던데. 다낭은 좀 옛날 어른들이나 가는 데 아냐? 그러게 말이다. 시어머니가 곧장 맞장구를 쳤어요. 내 친구 순영이 며느리는 일본 가이세키 온천 보내줬다더라. 거기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들었다고 자랑이 한참이던데.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가만히 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다낭도 요즘 어르신들 많이 가세요. 날씨도 따뜻하고 비행 시간도 짧아서 무리 안 가시고요. 호텔도 5성급으로 잡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장경이가 갈비를 씹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올케야. 손이 떨리디. 네. 네 돈이라고 아까워서 일본 못 끄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를 말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웃음에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니는데 좀 더 쓰지 그랬냐? 시어머니가 갈비찜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동네 노인정에 다낭 갔다 왔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 칠 거 아니냐? 쪽팔리게, 쪽팔리게. 그 세 글자가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윤호가 옆에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게 시야 끝에 보였어요. 장태웅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장태웅은 갈비찜만 내려다보며 묵묵히 밥을 떠넣고 있었어요. 매영 역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한번 끌어올렸어요. 어머니, 다낭 호텔이 노인정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요. 가서 즐기시면 돼요. 즐기긴 뭘 즐겨. 친구들 앞에서 말 꺼내기도 민망하구먼.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장경이가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왕 가는 거니까 가서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사와. 친구들 앞에서 가방이라도 들어야 면이 서지. 가방? 응. 올케 카드 한도 넉넉하잖아. 면세점 가방 하나 사다 줘. 250만 원짜리면 적당해. 장경이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거 사주면 나도 하나 사줘. 나는 좀 작은 걸로 200만 원짜리.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윤호의 표정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윤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자기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갈비를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죠. 여보, 저는 장태웅을 불렀습니다. 응, 당신은 안 들려. 뭐가? 장태웅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이 가방 얘기하셨잖아. 아, 그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알아서 잘 사와. 장태웅이 다시 갈비찜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저는 입안에 침을 한번 삼켰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이게 뭐냐? 마음이에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었어요. 봉투 안에 50만 원 수표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겨우 이거.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어요. 장경이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장경이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장태웅은 그 사이에 끼어 매형과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윤호가 부엌으로 슬쩍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헹굴게. 됐어. 들어가서 동생이랑 놀고 있어. 엄마. 응. 엄마 화 안 났어.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윤호를 돌아보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윤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9시가 넘어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현관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가방 잊지 마라. 면세점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찾아. 네. 경이 거도. 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태웅이 뒤따라 나오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잘 다녀와. 짐 잘 챙기고. 그래. 너도 일 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이만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자 장태웅이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조수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치며 길게 늘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했지만 원래 그러시잖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장태웅이 운전대를 잡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응. 내일 회사 야근이라 늦어. 알았어. 뒷자리에서 윤호가 작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못했어요. 대답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명절마다 새벽 5시부터 전을 부치고 매달 가계부 한 줄 한 줄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시댁을 챙겨온 그 시간인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집 앞 골목에 차가 들어설 때쯤 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13년 전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딘가 지쳐있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집에 들어와 두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동안에도 제 손은 평소처럼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불빛은 따뜻하지도 안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또렷한 빛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두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태웅은 안방에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거실 불은 식탁 위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놓고 옆에는 종이 가계부 13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결혼한 해부터 한 권도 빠짐없이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연도가 또렷이 적혀 있었죠. 저는 첫 번째 권부터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첫 명절, 시댁 제사상 비용 35만 원, 시아버지 칠순 봉투 100만 원, 시어머니 환갑 한복 80만 원. 두 번째 해, 시누이 결혼 축의금 300만 원, 시어머니 보일러 교체 120만 원. 세 번째 해, 시아버지 입원비 가운데 우리 목 200만 원, 장례식장 음식값 절반 부담. 장을 넘기는 동안 손가락이 종이 끝에 자꾸 베일 듯 까끌거렸어요. 가계부 옆에 노트를 펴고 항목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어요. 명절, 생신, 제사, 병원비, 시누이 자녀 학원비, 시어머니 보일러, 시어머니 김치냉장고, 시댁 정수기, 시어머니 휴대폰 요금. 다 적고 나서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1억 2천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은행 앱에 들어갔어요.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계좌로 30만 원. 매달 5일 시댁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 매달 10일 시어머니 휴대폰 요금 4만 8천 원. 매달 15일 정수기 렌탈료 3만 9천 원. 매달 20일 김치냉장고 할부금 7만 원. 그 외에도 자잘하게 빠져나가는 항목이 7가지였어요. 저는 캡처 버튼을 눌러 화면을 하나씩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조용한 거실에 캡처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다음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작년 3월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장경희가 손으로 직접 쓴 차용증이었어요. 200만 원, 6개월 안에 갚는다는 한 줄. 그 아래 장경희의 사인까지. 저는 그 사진을 새 폴더로 옮겨두었습니다. 폴더 이름을 한참 고민하다가 기록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장경희였어요. 올케야, 아까 엄마 가방 얘기 진짜로 알아들은 거지. 면세점에서 그거 하나에 25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미리 알아둬. 그리고 내 거는 좀 더 작은 걸로 200만 원짜리 부탁해.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답장 대신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저는 그 화면을 기록 폴더에 넣었어요. 이어서 장경희와 5년치 카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올케야, 우리 애들 이번 방학에 좀 봐줘. 영어학원만 데려다 주면 돼. 올케, 미안한데 50만 원만. 다음 주에 줄게. 올케야, 백화점인데 우리 애들 패딩 좀 봐줘. 안 비싸. 25만 원. 올케, 200만 원만.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맙다 라는 그 세 글자.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자기 아이들과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은 폴더가 가득할 만큼 많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안방 문이 끼익 열렸어요. 장태웅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응? 뭐해? 이 시간에. 장태웅이 식탁으로 다가와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줘. 이게 뭔데? 내가 13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 그리고 형님 카톡, 그리고 오늘 어머니랑 형님이 한 말.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진짜로 못 들은 거야. 오늘 식탁에서. 장태웅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원래 그러시는 분들이잖아. 일일이 다 마음에 두면 어떻게 살아? 여보, 그냥 넘겨. 어머니 곧 여행 가시면 기분 풀리실 거야. 여보, 한 번만 같이 봐줘. 한 번만. 저는 노트를 장태웅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장태웅이 노트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얘기하자. 장태웅이 그대로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거실 공기가 한번 출렁였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천장 모서리에 작은 거미줄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친정 엄마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빈소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장경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향을 한 번 피우고 절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 음료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린아, 네 어머니. 사돈 일은 안 됐다. 네. 근데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 경희도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더라. 네 어머니. 도착해서 정확히 1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장경이는 아예 빈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제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장경이 부의금. 저는 그 통장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던 기억이 났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호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호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작은 등불 하나만 켜둔 채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윤호의 작은 어깨가 책상 위로 살짝 굽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새벽 1시 반에 일기를 쓰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어요. 메모장을 켰습니다. 제목 칸에 한 줄을 적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끊을 수 있는 것들. 그 아래 5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여행 경비 카드 결제 취소. 2. 시어머니 용돈 자동이체 해지. 3. 시댁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4. 시누이 차용금 회수 통보. 5. 시어머니 가족카드 정지. 5줄을 다 적고 나서 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시댁 식탁에서 잡채를 무치던 그 손, 시어머니 보일러, 영수증을 정리하던 그 손, 장경이의 아이들, 학원비를 송금 버튼으로 누르던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 반,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13년 동안 참아온 것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참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라고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말씀하시던 그 말을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식탁 위에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쪽팔리게 라는 그 세 글자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여행 출발은 화요일 아침 8시. 지금부터 정확히 5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노트와 가계부도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참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장태웅의 코 고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담요를 한 장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내일 점심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여행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카드사 앱 비밀번호, 은행 자동이체 해지 메뉴까지 순서가 또렷이 그려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올 것 같았어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평소와 똑같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윤호의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넣고 작은 아이의 우유잔에 시리얼을 부어주었어요. 겉으로는 어제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다만 제 휴대폰 메모장에는 어젯밤에 적은 5줄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바로 가. 응, 가방 챙겼어. 다녀올게. 윤호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점심 잘 챙겨 먹어. 저는 윤호를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엄마 어제 잠 못 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웃으며 윤호의 등을 살짝 떠밀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장태웅은 6시 반에 이미 출장을 가버린 뒤였어요. 부산행 KTX를 타야 한다며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나갔습니다. 어젯밤 거실 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5줄 아래에 새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6. 변호사 사무실 점심시간에 들르기.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평소처럼 격리 업무를 정리했어요. 오전 회의 자료, 결제 서류, 거래처 입금 확인까지. 손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 미연 언니가 커피를 들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예린아, 오늘은 안색이 좀 낫네. 네, 좀 잤어요. 여행은 잘 준비됐어. 내일 출발이지.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이요. 몸은 좀 풀고 가. 너만 고생이야. 미연 언니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11시 50분이 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잠깐 비울게요. 점심 같이 가자. 오늘은 약속 있어요. 저는 휴대폰만 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행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행복투어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취소 문의드리려고요. 예약자 성함하고 출발일 말씀해 주세요. 하예린이고요.
출발은 내일 아침 8시 다낭 4박 5일 패키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잠시 났어요. 고객님, 출발 48시간 이내라 위약금이 50% 발생합니다. 환불 가능 금액은 약 390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390만 원. 내 손에서 39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네. 39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6명 전원 취소해 주세요. 고객님, 정말 취소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더 확인 드릴게요. 네. 결제자 본인이고요. 본인 의사로 취소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카드사 알림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취소 1건, 취소 2건, 취소 3건, 취소 4건, 취소 5건, 취소 6건. 저는 그 알림을 하나하나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6번의 진동이 손바닥 위에서 짧게 울리고 멈췄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자동이체 메뉴로 들어가 시어머니 계좌로 가는 30만 원 항목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10년 가까이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캡처 버튼을 눌러 화면을 저장했어요. 이어서 시댁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도 같은 방법으로 해지했습니다. 캡처, 저장. 세 번째로 카드사 앱에 들어갔어요. 가족회원 관리 메뉴를 찾았습니다. 박순자, 시어머니 이름이 떴어요. 5년 전에 발급해드린 카드였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노인정 회식에서 자유롭게 긁어오던 그 카드.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가족회원 사용을 정지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음 결제 시점부터 승인 거절이 뜨게 된다는 안내문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그 안내문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카톡을 열었어요. 장경의 대화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입력창을 들여다보았어요. 머릿속에서 문장을 정리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작년 3월에 빌려드린 2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끊고 다시 적었어요. 입금되지 않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끊고 차용증 사진을 첨부했어요. 장경희가 직접 사인한 종이가 화면에 또렷이 떴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잠시 손에서 떼었어요.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5번째로 카드사 앱과 통신사 앱을 다시 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시댁 정수기 렌탈료, 김치냉장고 할부금, 그 외에 자잘하게 빠져나가던 7가지 항목. 하나하나 자동이체 카드 등록을 풀어두었어요.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시계는 1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난간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다리에 약간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고 싶었지만 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머리를 정돈하고 비상계단을 빠져나갔어요. 빌딩 4층, 한길법률사무소. 저는 그 간판을 한번 올려다본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하예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하예린 씨 앉으세요. 어제 통화로는 이혼 상담이라고 하셨죠. 네. 우선 결정된 일은 아니고 가능성을 정리해두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일단 13년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들어간 비용, 본인 카드 결제 내역,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 기록을 차례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점심시간이실 테니까. 저는 변호사의 말에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담은 정확히 25분에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명함과 정리해 주신 메모 한 장을 받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잠깐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조용한 손이 오늘 정말 많이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미연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예린아, 너 점심 안 먹었지? 네. 어디 갔다 왔어? 안색이 또 안 좋아졌어. 급한 일 좀 처리하고 왔어요. 무슨 일? 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작게 웃었어요. 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미연 언니가 더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장경이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받지 않았어요. 카톡 알림창이 차례로 떴습니다. 올케,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장난해. 엄마 여행 코앞인데. 올케야, 전화 좀 받아라. 너 어머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올케야, 일단 통화 좀 하자. 알림이 13통까지 쌓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해 기록 폴더에 옮겼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화면을 엎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녁 6시 50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 건물 1층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화면도 캡처해 두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내일 아침 인천공항의 풍경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갈 18만 원짜리 캐리어, 신우이의 들뜬 목소리, 시아주버니 부부, 매영, 두 조카, 6명이 출국장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차분함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마트 앱을 켜고 저녁장을 보았습니다. 윤호가 좋아하는 떡갈비, 작은아이가 잘 먹는 두부조림 재료까지 평소처럼 카트에 담고 평소처럼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본 봉투를 두 손에 나눠 들고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작은아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떡갈비. 응. 우리 막내 좋아하는 거 사왔어. 손 씻고 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봉투를 풀어놓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다만 휴대폰 진동만이 식탁 위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식탁 서랍 안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끝이 오늘 하루 동안 처음으로 작게 떨렸어요. 화요일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밥솥을 열고 두 아이의 도시락에 넣을 반찬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새벽이었어요. 다만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여권 6개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 여권들을 시어머니 댁 현관 우편함에 미리 넣어두었거든요. 가방, 환전한 돈, 비상약, 멀미약, 시어머니 혈압약 케이스까지 가지런히 정리해서 함께였습니다. 13년 동안 해온 그 마지막 준비였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집 앞에는 콜밴 한 대가 시동을 켜둔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캐리어 6개를 차곡차곡 트렁크에 실었어요. 시어머니가 18만 원짜리 새 캐리어를 손주에게 끌게 한 채 가장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여권 다 챙겼지? 장경희가 뒷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우편함에 다 들어있더라. 예린이가 어제 갖다 놨다고. 잘하더라,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콧소리를 살짝 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짐 챙긴 거 좀 야무지지 못해. 혈압약 케이스가 너무 작아. 엄마,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일 다니면서 챙긴 건데. 장경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답했어요. 올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뭐 회사 일 바쁘다더라. 바쁘긴 뭐가 바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콜벤이 새벽 도로를 달리는 동안 시아주번이 장태경 부부와 시누이 가족까지 합쳐 6명이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장태경은 창가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다낭 도착해서 첫날 저녁 뭐 먹는데? 장경희가 형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일정표에 적혀 있을 거다. 장태경이 짧게 답했습니다. 형, 왜 이렇게 시큰둥해? 엄마 칠순인데. 그냥 좀 피곤해서. 장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끄지 않은 채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콜벤은 새벽 도로를 1시간 반 정도 달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 일행은 캐리어를 끌고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갔어요. 베트남 항공 카운터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앞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면세점에서 너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네, 할머니. 장경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면세점 입장하면 일단 가방부터 보자. 그래. 그게 제일 먼저야. 20분쯤 기다리자 차례가 왔어요. 장태경이 여권 6개를 카운터에 한꺼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낭행 항공편 맞으시죠? 여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6명이에요. 장태경이 짧게 답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옆에 있는 동료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 번 더 이어졌어요. 장경희가 카운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예약은 어제 낮 12시경에 결제 취소 및 예약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카운터 앞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네. 장경희가 되물었어요. 현재 탑승권 발권이 불가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경희의 목소리가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올케가 한 달 전에 결제한 건데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고객님, 결제자 본인 의사로 정상 취소된 건이라서요. 저희 쪽에서 임의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카운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내가 칠순 여행을 가는 거야. 다낭에 호텔도 다 잡혀 있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약 자체가 말소된 상태라 호텔 예약도 함께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어요. 장경희가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갔어요. 안 받아. 엄마, 올케가 안 받아. 한 번 더 걸어. 장경희가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사 사무실에 앉아 오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책상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죠. 엄마, 일단 다른 카드로 다시 끊자. 장경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뒤져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발급해드린 가족 카드였어요. 카운터 옆에 있는 환전소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끊어줘요. 6명 그대로.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어요. 화면에 짧은 글자가 떴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어머님, 이 카드는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뭐? 시어머니가 카드를 들여다보았어요. 이거 멀쩡한 카드인데. 내가 어제까지 미용실에서 썼어. 어제까지는 가능했는데 어제 오후에 정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카드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저와 함께 발급해드렸던 두 번째 가족 카드였습니다. 단말기에 긁었어요.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래? 장경희가 그 카드를 빼앗듯이 받아들고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같은 메시지가 또 떴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엄마, 잠깐만. 장경희가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장태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태웅은 부산 출장지 호텔에서 마가침 회의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누나, 태웅아, 너 지금 어디야? 부산. 회의에 들어가야 돼. 태웅아, 큰일 났어. 예린이가 여행 취소했어. 엄마 카드도 다 막아놨어. 우리 지금 공항 카운터 앞이야. 장태웅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여기 직원이 그러는데 어제 낮에 다 취소됐대. 결제자 본인이 취소했대. 잠깐 누나. 내가 다시 걸게. 장태웅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의실 복도에서 자료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책상 서랍 안에서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웅, 부재중 전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모르고 있었죠. 카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캐리어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 칠순이, 내 칠순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장경희는 어쩔 줄을 몰라 캐리어를 발로 한번 걷어찼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장경희의 남편은 두 조카를 데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어요. 장태경이 그제야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일단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태경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 지금 그 얘기할 자리 아니야. 일단 집에 가자. 장태경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칠순 한 번인데, 한 번뿐인데. 장경이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 일단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한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출국장 한쪽에 길게 퍼졌습니다. 오전 8시 13분 부산 호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장태웅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누나가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저는 복도 끝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꼈어요. 서랍에 넣어둔 휴대폰이 아니라 가방 안에 넣어둔 두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따로 쓰던 거였죠. 화면에 장태웅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잠시 손에 든 자료를 옆구리에 끼고 복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장태웅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심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지금 공항에서 쓰러질 뻔하셨대. 누나가 전화 왔어. 당신 어떻게 이래?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밖을 한번 내다보았어요.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당신 지금 정말. 여보.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해. 뭐?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단 어머니랑 형님 편들 거면 오지 마. 장태웅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따 봐.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복도 끝에서 동료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고 한 발을 떼었어요. 회의실 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가라앉아 본 적 없는 자리에 처음으로 조용한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KTX로 올라온 장태웅이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출력해둔 종이 뭉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여보. 장태웅이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머니가 공항 한복판에서 캐리어 위에 주저앉아서 우셨어. 칠순에 그러셨어. 장태웅의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작은 아이가 그 소리에 놀라 부스스 나왔습니다. 윤호도 자기 방문을 빼꼼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아빠랑 이야기할 거야. 둘이 윤호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 읽고 있어. 응. 윤호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앉아. 앉긴 뭘 앉아. 당신 어떻게 이래. 앉아. 한 번만 들어줘. 저는 식탁 의자를 한 번 빼주었어요. 장태웅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종이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읽어봐. 장태웅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봄 친정 엄마 장례식장의 박명록 사본이었어요. 그 옆에는 장경희의 부의금 입금 내역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5만 원. 장태웅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이거, 어머니는 1시간 만에 가셨어. 형님은 안 오셨고, 부의금만 5만 원이었어. 저는 두 번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13년치 시댁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였어요. 1억 2천만 원이야. 13년 동안.
매달 가계부에 적힌 거 그대로 옮겼어. 장태웅이 그 표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이건 읽어. 끝까지. 세 번째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장경희가 직접 사인한 200만 원 차용증, 그리고 아직 갚지 않은 빚 내역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이. 장경희가 보낸 카톡 캡처본 묶음이었어요. 올케야 50만 원만. 다음 주에 줄게. 올케야 100만 원만. 진짜 마지막이야. 올케야, 우리 애들 패딩 좀 봐줘. 안 비싸. 25만 원. 올케야, 면세점 가방 하나 부탁해. 200만 원짜리로. 다섯 번째 종이. 시어머니의 카톡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예리나 경희가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다 유럽 간다더라. 예리나 가방 사와라. 친구들 앞에서 면이 서지. 예리나 봉투 좀 두툼하게 해라. 장태웅의 손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이런 카톡을 내가 만들어 보낸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럼 읽어. 한 장씩 다. 장태웅이 침을 한번 삼켰어요. 종이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거실에 들리는 소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뿐이었어요. 장태웅이 마지막 종이까지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응?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칠순 여행을 이런 식으로. 여보,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라서. 그래서 13년 동안 내가 참았어. 여보,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보셨어. 형님은 단 한 번도 올케를 올케로 안 보셨고, 저는 마지막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장태웅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메모와 명함이었어요. 장태웅의 손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여보, 이게 어제 점심시간에 다녀왔어. 30분. 여보, 이혼이라는 거야. 가능성을 정리하러 갔어. 장태웅이 명함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긴 한숨이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여보, 미안하다. 장태웅이 손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 13년 동안 처음 들어. 여보, 여보, 잘 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어머니랑 형님 편에 설지 아니면 나랑 우리 두 아이 편에 설지 선택해. 여보, 그게 어떻게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13년 동안 당신이 둘 다 잡으려고 한 결과가 오늘이야. 장태웅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은 없어. 그때 윤호방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윤호가 거실로 한 발을 내밀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장태웅이 동시에 윤호를 쳐다보았어요. 윤호야, 들어가 있어. 장태웅이 짧게 말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빠, 왜?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윤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장태웅의 어깨가 한번 움찔했어요. 윤호야, 아빠, 나 다 봤어. 식탁에서 할머니랑 고모가 한 말. 나 다 들었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 안쪽이 따끔하게 막혀왔어요. 윤호야, 엄마가 이야기할게. 들어가 있어. 엄마. 응. 엄마 울지 마. 윤호가 동화책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장태웅이 그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는 손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여보. 장태웅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내가 13년 동안 뭘 했나? 여보, 그건 이제 와서 묻는 거야. 여보, 미안하다. 사과는 됐어. 저는 그 말을 잘랐어요.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내일 당장 어머니랑 형님한테 가서 분명히 전해. 나한테 더 이상 단 한 푼도 요구하지 말라고. 어머니 생활비도, 형님 빚도, 가방도, 학원비도 다. 여보, 당신이 직접 말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거여야 돼. 장태웅이 두 손을 식탁 위에 모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장태웅이 작게 말했어요. 내일 말할게. 누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거실에서 자. 여보, 안방은 오늘만은 비워둬. 장태웅이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차곡차곡 모아 클리어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윤호 방 앞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윤호가 작은 아이를 옆에 끼고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윤호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니 아직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가만히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장경희와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명품 가방 요구, 손주 학원비 청구, 여행 일정에 대한 비아냥, 식탁에서의 발언까지 한 폴더에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시아주버니 장태경의 카톡 대화방에 첨부했어요. 오랫동안 한 번도 따로 메시지를 보내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긴 글은 적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이건 그동안의 기록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한 줄만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는 곧장 뜨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안방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우니 침대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았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장태웅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새벽 1시 23분에 장태경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재수 씨, 어제 밤늦게 자료 다 봤습니다. 출근 전에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읽고,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었어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장태웅이 등을 굽힌 채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한쪽 발에 걸친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가만히 퍼졌어요. 저는 시계를 한번 올려다보고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7시 30분에 통화 가능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어제보다 한결 더 가벼웠어요. 수요일 아침 7시 30분,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장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씨, 일찍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주버님. 재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장태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새벽까지 자료 다 봤어요. 한 장도 빠짐없이. 네. 재수 씨, 그동안 어머니랑 경희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저도 그 자리에 13년을 같이 있었으면서. 아주버님, 오늘 회사 끝나는 대로 제가 직접 어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경위도 부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저랑 태웅이가 절반씩 부담할게요. 매달 50만 원, 25만 원씩. 그 이상은 어머니 본인 연금으로 해결하시도록 할 겁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들어선 안 되는 말이에요. 재수 씨가 13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을 이제야 나누는 건데.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출근 잘 다녀오세요. 네. 재수 씨도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장태웅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여보. 응. 형이야. 응. 들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토스터에 식빵을 넣었습니다. 장태웅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한번 헝클었어요. 여보, 나도 오늘 회사 끝나고 어머니 집으로 갈게. 형이랑 같이? 그래. 누나한테 할 말 정리해뒀어. 1시간 동안 거실 소파에서 다 적었어. 저는 토스터에서 식빵을 꺼내 접시에 올렸어요. 여보. 응. 어머니가 우시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보여도 돼. 응. 장태웅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식빵에 잼을 바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6시 30분, 장태경과 장태웅은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이 꺼지자 집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장태경이 식탁 위에 종이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장경이가 그 자리에 도착한 건 7시 5분이었어요. 오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장경이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앉기는. 나 애들 두고 왔어. 빨리 끝내자. 앉아라. 장태경이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경이가 그제야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태경이 종이 한 장을 장경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장경이의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경이야. 작년 3월에 예린이한테 빌린 200만 원. 그게 왜? 내가 다 받다. 200만 원만이 아니더라.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빌린 게 5번이야. 갚은 건 한 번도 없고. 장경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오빠, 그건 가족끼리 그런 건데. 가족끼리는 가족끼리야. 빌린 건 빌린 거고. 장태경이 두 번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장경이가 보낸 카톡 캡처 묶음이었어요. 장경이가 그 종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예린이가 보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시어머니가 그제야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태경아, 무슨 일이냐? 엄마 앉으세요. 앉기 전에 말해. 무슨 일이야? 앉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장태경이 어머니의 자리를 빼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 장태경이 종이 한 장을 더 펼쳤습니다. 13년치 시댁 지출표였어요. 엄마, 이거 다 예린이가 낸 돈이에요. 13년 동안. 명절, 생신, 제사, 병원비, 보일러, 김치냉장고, 정수기, 어머니 휴대폰 요금까지.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표를 들여다보았어요. 1억 2천만 원. 그동안 예린이 카드로 나가던 거 전부 끊긴 거 알고 계시죠? 그래, 알고 있다.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저랑 태웅이가 절반씩 부담할게요. 매달 50만 원, 25만 원씩, 50만 원. 시어머니가 그 숫자를 한 번 더 입에 올렸어요.
그 이상은 어머니 본인 연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태경아, 네 어머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냐. 며느리가 며느리답게 좀 베푸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경이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갈취였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셔야 해요. 갈취? 네, 갈취였어요.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장경이가 자기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내려쳤어요.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랑 어머니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장태웅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누나, 태웅아, 너는 또 뭐? 너까지 누나한테 그럴 거야. 누나, 다음 주까지 200만 원 갚아. 안 갚으면 예린이가 법원으로 가. 태웅아, 내가 아니라 예린이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 나는 이번에는 막지 않을 거야. 장경이가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식탁 위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도 숨소리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1층 로비에 잠시 내려갔어요. 장경이가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올케야. 형님, 10분 드릴게요. 올케, 일단 좀 앉자. 저는 의자 옆에 서서 가방끈만 고쳐 잡았어요. 형님, 200만 원은 내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올케야, 나 진짜 지금 돈이 없어. 적금 깨세요. 올케야, 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집 아이들 방학에 형님 애들 데려오는 일은 없어요.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이 윤우랑 얼마나 친한데. 친했죠. 형님 카드로 명품 매장 다니실 때 우리 집에 와 있었으니까요. 장경희의 얼굴이 한 번 더 굳었어요. 저는 시계를 한 번 보았습니다. 형님, 10분 됐어요. 저는 올라갈게요. 올케야. 제발. 장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미연 언니가 점심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미연 언니가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예린아, 무슨 일이야? 언니. 미연 언니가 장경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예린이 시누이입니다. 아, 시누이시구나. 미연 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예린이 회사예요. 이 회사 앞에서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뭐? 진심이에요. 저 경비실 직원이랑 친해요. 장경희가 한참을 미연 언니를 노려보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로비 밖으로 나갔어요. 미연 언니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예린아, 점심 먹자. 네, 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미연 언니가 그걸 모른 척하며 제 등을 한번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 3시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장경희 송금. 저는 그 알림을 한번 들여다보고 차용증 원본을 봉투에 넣어 장태경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장경희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직접 연락해 오지 못했어요. 한편 그 무렵 동네 노인정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칠순 여행을 못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늘어놓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녀서 돈이 많다더니 그렇게 잘난 며느리한테 뭘 어쨌길래 칠순도 못 갔대. 노인정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한 주, 2주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정 출입을 줄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체중이 4kg 빠졌다는 이야기를 장태경 형님 통해서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어록 너머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예린아. 저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록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작게 비쳤어요. 예린아. 한 번만 얼굴 보자.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저는 도어록을 누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합니다. 예린아, 명절에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린아, 저는 인터폰을 껐어요.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약간 떨리긴 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태웅이 식탁에 앉아 자기 명의로 새로 발급받은 카드와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응. 이제부터 어머니랑 누나 일은 전부 내가 처리할게. 응. 너는 손도 대지 마. 단 한 푼도. 장태웅이 통장을 정리하며 짧게 말했어요.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호방에서 동화책 한 권이 펼쳐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작은 아이가 형 옆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1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평온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추석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 6시에 일어나 두 아이의 짐을 꾸렸습니다. 윤호와 작은 아이가 거실로 나와 졸린 눈을 비볐어요. 엄마, 외할아버지 댁 몇 시에 도착해? 한 11시쯤 도착할 거야. 차 막힐 수도 있고. 외할아버지가 고구마 캐놓으셨대. 응. 어제 전화로 그러시더라. 너 좋아하는 거 많이 준비하셨다고. 작은 아이가 좋아라 하며 손뼉을 짧게 쳤어요. 장태웅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짐 다 실었어. 응. 출발하자.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동안 저는 잠시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시어머니 집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그 집에서는 13년 만에 며느리 없는 차례상이 차려질 예정이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호박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엄마, 그 호박전 좀 얇게 부쳐. 장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경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너 부엌에 들어온 게 처음 아니냐? 엄마, 시작하지 마. 장경이가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 그래. 시어머니가 호박전을 뒤집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뒤집개를 잡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장태경 부부가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손이 동서가 과일을 정성스럽게 닦아 올렸습니다. 장태경이 어머니 쪽을 한번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이게 13년간 예린이 혼자 한 일이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호박전을 한 장 뒤집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장태경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호박전만 뒤집을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고속도로 위에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윤호가 뒷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응. 엄마, 오늘 진짜 외할아버지 댁 가는 거 맞지? 응. 진짜 가는 거야. 매년 가도 돼. 저는 백미러로 윤호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매년 갈 거야.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
윤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작은아이가 옆에서 곧장 따라 웃었어요. 장태웅이 운전대를 잡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진짜로. 운전이나 잘해. 저는 짧게 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장태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시골집에 도착한 건 11시 20분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마당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왔냐? 우리 손주들. 외할아버지. 작은아이가 곧장 달려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작은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예린아. 네, 아버지. 잘 왔다.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13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에서 새벽부터 전을 부치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팔을 한번 가만히 잡았어요. 아버지, 점심에 갈비찜 했어요. 잡채도 했고, 애들 좋아하는 거 많이 했냐? 네, 잘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살짝 찡해졌어요. 그날 점심상은 시댁 차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출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캐서 쪄놓으신 고구마. 윤호와 작은아이가 고구마를 2개씩이나 까먹었어요. 장태웅도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린아. 네. 엄마 살아계실 때 너 시댁 가는 거 마음 아파하셨다. 알아요. 근데 너는 가야 한다고만 했지. 네. 올해는 안 갔구나. 네. 안 갔어요. 잘했다. 아버지가 그 말만 짧게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예린아, 내가 너한테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와서 사과 한들 받아주지 않을 거 안다. 그저 우리 태웅이랑 아이들 잘 부탁한다. 박순자. 저는 그 편지를 2번 읽었어요. 3번째는 읽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어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미연 언니가 식판을 들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예린아. 네, 언니. 어머님이 손편지 보내셨다며. 어떻게 알아요? 내 표정에 다 써 있어. 미연 언니가 짧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안 흔들려요. 근데 마음은 좀 약해지지 않아. 안 약해져요. 그래. 13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저였어요. 이제 와서 그 자리를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미연 언니가 식판을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예린아. 네. 잘하고 있어. 진짜로.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장태웅은 자기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어머니에서 저와 2아이로 바꿨어요. 본인 명의 아파트의 공동명의 변경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던 일이었어요. 여보. 응. 이거 도장 좀 찍어. 갑자기 왜? 공동명의로 바꿨어. 등기 다시 받아오면 너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야. 저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장태웅이 식탁 맞은편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13년치를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어. 근데 이거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도장에 인주를 찍었어요. 종이 위에 또렷이 도장을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에 또렷이 남았어요. 윤호는 책상 위 일기장을 어느 날 저녁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은 뒤였어요. 엄마가 더 이상 명절에 울지 않는다. 윤호는 그 일기장을 책장 가장 윗칸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자리였어요. 다시는 일기장을 펴지 않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친할머니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외할아버지의 시골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에 외할아버지 댁 가면 강아지 봐도 돼. 응, 봐도 돼. 엄마, 외할아버지가 나 도토리묵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신댔어. 그래, 배워와. 작은 아이가 좋아라 하며 작은 손뼉을 짧게 쳤어요. 그해 12월,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장태웅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시골집에 내려가 있는 사흘 동안이었어요. 저는 강원도 바닷가의 작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기차표 2장, 갈 때와 올 때 1장씩. 가방 안에는 책 한 권과 갈아입을 옷, 따뜻한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13년 동안 가본 적 없던 종류의 여행이었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겨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가방을 천천히 풀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 1층 식당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죽그릇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빛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도 저런 색깔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박순자 여사의 이름을 찾았어요. 차단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눌렀어요. 이어서 장경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차단했어요. 화면이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 바다를 한 번 더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창가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며느리 하예린으로 살아온 시간이 그 호흡과 함께 한번 빠져나갔어요. 남은 자리에는 그저 하예린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호텔 방 안에 제 웃음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저는 그 공기를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볍고 또렷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13년이라는 시간을 한 줄 한 줄 가계부에 적어가며 살아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게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결단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새벽마다 시댁 부엌에 서 계신 분, 내 돈 내고도 눈치 보며 사시는 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꾸 작아지시는 분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3년을 견뎌온 당신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걸음만 자신을 위해 옮겨보셔도 괜찮다고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